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매출 호조로 애플이 기대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2015 회계년도 3분기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순이익이 10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44.5% 뛰었습니다. 매출도 33% 늘어난 496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은 4,75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분기 32억 달러 주당 40센트 순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부진과 PC 시장 정체에 따른 윈도우 수요 감소 여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든 221억 8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IBM은 전날 장이 끝나고 2분기 실적 발표 결과 매출이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주가가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분기 IBM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20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 2분기 실적 부진으로 IBM의 주가가 폭락하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우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무려 우리 돈 8,230억 원을 날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2010년 3월 이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3달러, 0.3% 내린 1,103.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심리적 지지선은 1,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한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의 투자 매력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인아입니다. IBM의 실적 부진 후 폭풍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앞서 4월 연속 이어왔었던 나스닥도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나스닥과 사실 별반 다름없이 곧 있으면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농후한 S&P 500도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낙폭으로만 보면 S&P 500과 나스닥은 아직까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만 하루 사이에 세 자릿수 넘게 폭락했습니다. 1% 정도 되는데요. IBM이 바로 하루 전에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매출이 13분기 연속 줄고 있고요. 최근 1년간, 그러니까 4개 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눈높이에 미달하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자체도 6% 가까이 급락했고요. 여기에 투자했던 오바마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역시 우리 돈 8,200억 원 이상을 날렸다고 합니다. IBM의 주가는 지금 사실 시간 외에서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IBM 자체가 다우지수에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유독 밀릴 수밖에 없었던 간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 포함해서 3대 지수 마감값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이제 일단은 18,000선에 반납합니다. 간밤에 180포인트 이상 내줬기 때문인데요. 18,180포인트.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1% 정도 조정받았다라고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견주한 나스닥과 S&P 500은 0.2, 0.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의 선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간밤에는 장이 끝나고 나서 나스닥에 속한 대표적인 기술주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이폰은 4,800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4,750만 대 정도 팔아서 예상치에 조금 미달한 사실상 거의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애플은 또 간밤에 정규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주가가 7%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했다는 것에 따른 급락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예상치 부합한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분석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국은 노키아에 대한 투자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32억 달러 손실이 나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의 마감가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독일이 1% 넘게 빠졌어요. 닥스 지수도 많이 올라왔었죠. 유럽 전체적으로 조금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10거래일 만에 일단 상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9거래일 연속 올랐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일단 독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세게 나온 모습이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0.7%가량 조정받았고 영국도 함께 내림세를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품 가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간밤에는 잠시 후에 환율을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많이 강세가 또 약세로 돈 것은 아니었는데요. 때문에 유가도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됐죠. WTI도 아직은 50불을 깨지 않은 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국제 금값도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9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장중에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1,100불을 살짝 깨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국제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인지 큰 그림에서 전망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 시장 잠깐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가 97을 살짝 깨는 그 정도의 약간의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한번 급등했었던, 어제 또 한 번 급등해서 사실 2년의 최고치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1,160원에 육박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어제 자동차주가 오르기도 했었죠. 어제 중국장도 상해종합지수 기준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바다의 날로 휴장한 이후 어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됐었는데 역시 같은 플러스 마감이었었고요. 일본 니케이도 지금 차트를 보면 조금만 더 오르면 신고가 얘기를 또 한 번 들어볼 수 있을 듯하고요. 중국도 사실은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이미 증시 어떤 급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고 다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공식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공식 선언 이후에 곧바로 상해종합지수도 종가상 이렇게 4,000을 보여주는군요. 어제 우리 코스피는 기관의 막판 순매수 전환으로 인해서 2,080선은 유지를 하면서 의외 플러스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수보다 더 눈여겨보여줬었던 건 자동차주의 원화 약세를 등에 입은 급반등이었었죠. 그리고 조선주도 대우조선해양에 사는 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 주가도 14% 급등했었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약간은 눌리면서 코스피 대형주의 같은 반등세가 나오는 것. 이것이 어제 하루짜리냐가 되겠죠. 오늘 이쪽에서 반등의 연속성이 관찰될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약간 흐름이 끊긴 상황인데요. 간밤에 미국의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애플 실적부터 한번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 분기 실적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이폰의 판매량이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시간에서 좀 급락했어요. 애플 실적부터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애플이 시장 예상대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급작스럽게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이제 높게 실현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만큼 이제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또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양적 완화 정책이 경기 부양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미쳤지만은, 그래도 실물 생산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돈 벌기 쉬운 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증시도 어제 상당히 많이 또 하락을 했듯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그 주요 국가들의 유동성 정책이 상당히 극단적인 그 팽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거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떠받쳐줄 그런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그나마 펀더멘탈을 형성하고 요인을 찾자면 그나마 미국의 그 IT 그 혁신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애플을 포함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시총 그 1위 기업이고요. 지난 1분기에도 상당히 기록적인 그런 실적을 일궈냈고 이번 2분기에도 뭐 상당한 성과를 지금 그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40%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대략 그 2분기에 그 아이폰의 뭐 판매 대수가 무려 5천만 대 이상이 되고 있고 뭐 이 실적은 작년 동기에 비하면 무려 또 50% 이상이나 뭐 증가를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어떤 전반적인 어떤 유동성 팽창 정책에 의한 어떤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뭐 주식시장, 그런 자산시장의 어떤 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단 뭐, 이런 그 높은 가격의 뭐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그 특히 미국의 그 어떤 나스닥 랠리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실적으로만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구글 효과를 사실상 IBM이 갉아먹은 그런 셈인데 미국 증시에서 간밤에 다우존스 지수만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나스닥의 신고가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국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실적에 기반한다기보다는 그 전 세계적인 미국의 뭐 양적 완화 정책이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제 거의 그 완화 정책은 아마도 이제 중단이 될 것이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팽창을 지향을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이 실물 경기가 좀 더 안 좋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또는 자산 시장으로 그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그 실적보다는 좀 유동성에 의한 그런 그 유동성 쪽에서 좀 더 그 어떤 주식시장 상승 그 동력을 좀 찾을 수가 있고, 과연 이게 언제까지 또 이런 유동성 일종의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유동성 국면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이게 급작스럽게 하락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풀려져 있고 또 지금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또 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또 그 유동성을 팽창시킬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주식시장의 어떤 좀 높은 그 수준이 뭐 단기간에 꺾이는 뭐 그런 현상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요. 뭐 그런 만큼 상당히 좀 어떤 실물 경제와 어떤 자산시장이 좀 괴리가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버블 같은 것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강세 때문인 것도 같은데 세계 원자재 시장이 현재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간밤에 국제 금 가격도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온스당 장중에 1,100불이 살짝 깨지기도 했고 지금 유가도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 결국 그날은 버텼지만 그 이후에 더 빠지면서 WTI 기준 50불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금이라든가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구리, 철, 식음료의 어떤 기본이 되는 원자재 설탕 쪽까지 폭락세가 보이고 있다면서요. 이쪽에서 돈이 다 빠져나오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사실 이쪽 시장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어떤 가격 폭락이 있기도 하지만은 뭐 이 현상이 지금 최근에 와서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지난 한 4년, 5년간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당히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머더티 마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아주 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뭐 상품 시장 또는 원자재 시장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금이나 원유 같은 게 이 커머더티 시장의 그 핵심적인 그런 자산이고요.
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미국 달러, 금, 원유 이렇게 세 가지를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년간의 그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금 원유 가격이 상승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금 원유 등의 그 커머디티 가격이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 또 최근에 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 가격의 하락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됐고 어느 정도 다 잘 알려진 편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물론 원체 이 커머디티 시장이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그 변동성이 더욱 커졌고 그 가격의 그 폭락폭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금의 경우에는 미국의 그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달러 강세 그리고 그리스 사태가 뭐 상당히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나아가 중국 경기의 급락 그로 인한 그 어떤 수요 부진 등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커머디티는 일반적인 그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이 금융자산하고 상당히 좀 특성이 있는데요. 이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금을 보유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배당이 나온다든가 이자가 나온다든가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금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변화는 없지만 수요가 상당히 이렇게 변동적이고 금에 대한 수요가 그 수요 하락이 결국은 금 가격 그 현재 그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때 그야말로 이런 어떤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이런 어떤 커머디티 가격의 강세를 뭐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은 아마도 당분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잘 예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락이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긴 관점에서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폭락세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가능성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한번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달러의 여파가 우리 원달러의 직격으로 이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오르다 못해 2년의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면서 어제는 장중에 사실상 1,160원을 거의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최교환 부총리가 개입 의사가 거의 없음을 또한 시사하면서 어제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말쯤 1,200원대 가능성 얘기도 점차 퍼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환율 전망까지 현 시장 분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이런 상승 추세로 보자면은 1,200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달러 강세 기조가 지난 2, 3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100원대 정도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했었었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1,007원 정도까지 내려오기도 했을 정도로 원화 역시 유사하게 일종의 그 강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007원으로부터 지금까지 1,158원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최고치가 되겠는데 이런 1,007원이었던 그 최저 시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무려 15%나 지금 오른 것이고, 또 최근 들어와서 지난 3, 4월 이후로 최근에 그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4월경만 해도 1,080원 정도였고, 이로부터 지금 3개월여 만에 이 원달러 환율이 7%나 오른 셈인데요. 무엇보다 그리스 사태가 이미 보다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연내의 금리 인상 이슈가 더욱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가 더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듯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수출 부진 포함해가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경기도 상당히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연말까지 1,200원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제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수출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찍을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될 텐데 성장률 또한 2분기에 2.7% 정도 보는 IB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국면이에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 국면이 추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수출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수출 부진의 주요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 팽창 정책이고요. 물론 이제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서의 결제 통화가 달러화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또 수출에 또 많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원달러 환율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향후 수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신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주요 국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우리나라 경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은 좀 상당히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GDP에 대해서는 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바클레이즈만 3.1% 정도로 예상을 했고 이 노무라 증권 같은 데는 최저치인데 2.4 예상치 중에 최저치인데요. 2.4%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한 2.7% 정도인데 아마 그 정도 실현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 후반대가 또 실현이 된다면은 작년에 4분기, 올해 1, 4분기, 그리고 올해 2, 4분기, 3분기 연속 3% 이하를, 밑돌게 되는 셈이고, 결국은 올해 GDP 성장률에 있어서, 많은 기관들이 예상을 하듯이 2% 후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일 하느니 GDP 속보치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수출 부진이 상당히 좀 심각한데 2009년 이후에 거의 최악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분기에는 이 메르스 감염병의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둔화가 되고 그나마 경기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해주었던 관광업계나 유통업계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둔화된 소비 지출이 결국 이제 후반기에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쉽지는, 않겠고요. 물론 소비를 덜 했기 때문에 저축이 돼서 투자 재원이 보다 커진 측면이 있겠으나 지금 경제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수출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일본 엔화 팽창 정책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부진해진 큰 원인이 되겠는데, 지금 수출도 감소하고 또 수출도 안 되다 보니까 소득이 저하되고 그래서 역시 수입마저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위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의 올해 한국 수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아마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달러 강세가 좀 수출에 있어서는 좀 더 희소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이 후반기에 어느 정도 버팀목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경제 국면을 전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원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특별히 이 원엔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화 약세뿐만 아니라 엔화 약세 속도도 상대적으로 같이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최근에 주가도 크게 하락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이 마케트북 밸류 레이쇼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일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중에 가장 선두 주자가 아마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애플에 비하자면 상당히 삼성은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애플도 상당히 뭐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이 아이폰이라는 상품들도 있지만 또 중국 업체의 또 뭐 어떤 추격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에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물론 좀 이제 어떤 품질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일본인 뭐 앞서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 상대로 보고 좀 크게 이 추월하고자 노력을 했던 상대가 아마 일본일 텐데 지금 자동차 수출 부분에서는 이 엔화 팽창 정책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런 엔화 팽창이 언제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어떤 수출과 뭐 실적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뭐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일본의 뭐 엔화 팽창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중단되지 않는 한은 뭐 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또 일본은 추가적인 팽창 정책을 쓰려니까 또 달러 강세로 돌까봐 미국의 눈치도 보일 테고 참 복잡합니다. 이런 환율 문제가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자동차주들의 반등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하는 약세 자동차주가 어제 크게 반등하긴 했는데 오늘 또 오를 수 있는지는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애플 실적에서부터 우리 많이 오르고 있는 원화의 약세가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좀 출렁출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점에 대한 또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끊임없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랠리가 살짝 주춤한 사이에 지금 코스피 쪽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발 맞춰 가는 것이죠. 발을 맞추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코스피만 간다, 코스닥만 간다 이런 시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 쪽에서의 먼저 강한 쏠림 현상들이 있었고 이 쏠림 현상들이 또다시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갔다가 지금 골고루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즉 점진적 상승이 되고 있어요. 랠리라고 하면 우리가 가파른 상승을 좀 의미를 하는데요. 이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렬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 모멘텀이 바로 추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추경. 지금으로서 보면 크게 대외적 악재는 없는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된다면 위험 자산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앞으로 미래시장입니까? 제가 이 미래시장을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때로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 전에 짚었던 미래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게 미래시장이니까 지금이라도 담아도 되겠지. 막연하게 많이 올라오겠지를 생각하는데 늘 주식은 적정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정 주가에서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오버슈팅이고 그 적정 주가에서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오버슈팅적 관점에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거는 갈 거야.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성장성은 있지만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늘 체인지돼 가면서 주도주가 바뀌어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자꾸 해답을 찾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새로 주도주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 그쪽에 먼저 탑승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외신에서 보면요, 뭐 중국 얘기들 대다수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크게 지금 글로벌 악재적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게 외신에서 대강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글로벌 악재가 없으면 글로벌이 이제 어느 쪽으로 집중하고 있느냐를 좀 보자고요. 펌스백 이게 $10 달러죠. $10 달러 1,000만 불입니다. 그죠? 테스팅 그라운드 for self driving vehicle입니다. self driving vehicle.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운용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차량. 그게 무인차를 얘기하죠. 그죠? 그 무인차의 테스팅 그라운드를 위해서 1,000만 불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왜 투자를 할까요, 그들이? 자, 이 얘기는 이 밑으로 내려가보면 미시건대에 투자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요타 등 미시건대의 무인차 시험 주행 시설에 이제 이게 MCT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에 1,000만 불을 투자를 했다. 자, 이런 왜 글로벌 브랜드들이 왜 무인차 이런 쪽에 1,000만 불을 투자할까요? 미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펼쳐지는 시장, 그 펼쳐지는 시장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유명한 전기차 테슬라의 CEO죠. 모델 S라는 것을 개발했고 그의 꿈은요, 어렸을 때부터 화성 진출이 꿈이었습니다. 그죠? 화성에 인력을 옮기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에 같이 공동투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구글입니다. 화성에서 지금 화성 이주 계획을 실제로 세우고 있습니다. 화성의 토양을 그 경작이 가능한 토양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 앨런 머스크의 꿈은 아마 지금 당대에서 평가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후대에 평가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 왜 전기차를 먼저 갖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은 화성에 연료가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로서 움직일 수 있는 차, 그것을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또 구글이 도와주고 있고, 구글은 또 무인차 개발에 앞서고 있고, 그들은 아마 화성 정복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즉 미래의 먼 꿈에서 가장 가까이 실현되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근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주식은 접근성, 근접성, 그리고 효용 가치성, 이런 걸 모두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차가 먼저 오는 것이고 전기차가 먼저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중장기 투자를 멀리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맞동산 테크죠. 결국은 무인차 시스템의 핵심 MDS 테크입니다.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죠?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요즘 살펴보셔야 되고. 전기차 쪽은 여전히 코드였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 나오고 언어 경영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요거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잠시 뒤에 요거에 대해서 좀 드릴 얘기가 있어요. 요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와요. 그 있잖아요. 그죠? 부산항에. 돌아와요. 한국의 유커잡기 총력전. 그러니까, 지금 유커잡기에,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요커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죠? 관광 취소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요커잡기에 대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모레, 호텔신라, 대한항공, 이 언론인 VIP 초청 펩토에 나섰고요. 신세계는 여건을 제시하면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주고, 롯데백화점은 콘서트에 유커 자리 1000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유커들이 돌아와야 지금 대한민국의 면세 사업이라든가, 각종,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밥솥, 제약,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 돌아요. 산업적인 부분들이 담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안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중국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많이 사가는 것, 그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거기에 집중 투자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성 지배구조 마무리 3대 과제입니다.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시켜놓는 첫 번째 지배구조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순환출자 해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JY, 즉,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이재용 부회장의 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이 힘이 실린다는 얘기고, 삼성 SDS와 합병 거론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 SDS와 합병 얘기가 나오면 삼성 SDS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왜냐하면 삼성 SDS 지분을 더 많이 삼성전자 지분보다는 삼성 SDS 지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처럼 합병 비율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지분이 더 많은 오너 일가 쪽에서 합병 비율에서 삼성물산이 조금 불합리한 합병 비율을 받았듯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지분보다는 삼성 SDS 지분이 많기 때문에 삼성 SDS 합병 비율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 SDS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크레듀. 자, 삼성 SDS의 자회사죠. 이 크레듀 역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또 이 합병안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무섭게 올라온 중국. 결국 중국 얘기입니다. 현상유지 급급한 한국. 결국은 한중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갈수록 좁혀집니다. 아직은 그러나 중국이 조금 따라오기는 힘들죠. 그런데 지금 벌써 따라잡히다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그 산업은 다 어디로 가고요. 그죠? 그렇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만큼 얘들이 뺏기길 잘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직 얘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뭐냐?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분이고 첨단 센서 기술. 제가 센서 시장 왜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 기술 등이 아직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센서 시장 얘기 드렸잖아요. 홀로그램 얘기도 했고 여러분 동작 인식도 얘기했고 그리고 자이로 센서에 대한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 얘기 왜 했겠습니까? 수익을 말하듯이. 바로 이런 것들이 중국의 침해를 안 당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은 산업은 이걸 잘 활용하면 프리미엄 제품으로 오히려 중국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산업의 성장성이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 제가 주말 강연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토요일 날은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일요일 날은 선릉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강연의 일정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1577-7451로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둘 다 무료니까요. 많이 들어가 주십시오. 자, 오늘도 투자자 하나 드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본격적 대세 상승에 바람이 지금 일고 있다. 이제 썸머 랠리를 준비해 보시면 그리고 썸머 랠리를 즐겨야 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육박하자 절대 저평가 영역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자동차주들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현대차가 상징적으로 7%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2분기에 수조원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주에도 한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1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락하고도 하락했었던 연저점의 상태에서 조선과 자동차가 어제
동반에 급반등한 날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날이었었죠. 오늘 장에 필요한 전략도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중현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사실상 초반에 어제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키 맞추기 시세가 나왔던 전일장 리뷰 먼저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키 맞추기라는 말에 상당 부분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키 맞추기 결국은 지금 현재의 주가의 수준과 밸류에이션과의 그 갭, 그 어떤 그 간격 메꾸기 장세가 어찌 보면 어제를 필두로 해서 지금 나타날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해석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코스피 지수 일단 한 0.5% 상승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 지수는 한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이를 놓고 과연 시장 내 평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의 반전이냐 아니면 지금의 일시적인 분위기의 어떤 그 변화냐 이런 부분을 놓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제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일단 해석을 좀 해볼 때 당장은 조금은 좀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갭 메꾸기 쪽에 조금은 더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투자 전략의 어떤 그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글로벌 시장 간단하게는 2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집중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 우리 시장도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계속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글로벌 이벤트 거의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그런 상황,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거시지표 이렇다 할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2분기 실적 시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23일을 내일을 필두로 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 놓고 시장 내에서 미리금 과연 서프라이즈에 대한 대응 아니면 좀 실망감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특징을 좀 보였던 업종 종목들 살펴보면요. 앞서서도 최어리나 앵커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와 자동차주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들. 대마불사에 대한 기대 이를 계기로 어떤 그 조선주에 대한 급반등 15%가 넘는 그런 급반등 대우조선해양 얘기입니다. 나타났었고 자동차 역시 7%가 넘는 급등세 나타났었다. 이 배경에 과연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이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배경에는 분명히 환율이라는 측면 그 환율의 측면에서 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힘겨루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잠시 들어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에 중소형 성장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 조선 등 많이 밀렸었던 대형주로의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같은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원달러 환율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점도 역시 감안해야 되는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 결론부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진행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지금 애초에께서 바로 매우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시발점은 바로 환율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 저 역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환율에 계속해서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져보자. 1,100원이 넘는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시장 내 중요도가 환율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환율 상황이 절정 단계에 이른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인지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오히려 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측면과 실물시장의 측면이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존재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뒤따라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뒤따라서 이제 그 실물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다시금 주식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그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어떤 허들 포인트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밸류에이션 상에서 환율의 수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의 수준 그리고 주가의 수준 자체가 그 갭 자체가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이 갭매꾸기 장세가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환율의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어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점차 이제 그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관점과 기관의 관점, 과연 그들의 관점은 정말로 상반되는 관점일까? 아니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간은 좀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관점은 철저하게 경기 회복 사이클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하고요. 최근 이제 그 기관의 어떤 그 수급 상황이나 뭐 매수 매도 상황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저성장 국면에 베팅을 하고 있다. 저성장, 우리나라의 그 저성장 국면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군, 그런 업종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외국인들의 어떤 그 스탠스와 기관들의 스탠스, 외국인들은 차화정,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에 베팅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의 가격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베팅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저성장이기 때문에 저성장주는 그냥 평평하게 그냥 가지고만 가는 그런 전략. 반면에 스트레스, 액센트는 고성장주에 줬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은 좀 밸류에이션 상에서 특히나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본다라면 실적 시즌 속에서는 고성장주에 대한 속가내기,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 기저에는 경기 회복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나고 있는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외국인들의 조금은 이제는 좀 무게가 실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를 놓고 그 시발점은 결국은 환율에 대한 평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지금 현재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우리는 조금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은 물론 이제 그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은 그 경기 사이클에 조금은 더 베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분간은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밸류에이션 갭 상황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차화정을 담고 있다라고 하셨었고 어제 이제 자동차가 1차적인 슈팅을 바닥권에서 보여줬는데 자동차를 지금 또 따라 사도 되느냐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해주신 성장주 가운데서도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좋은 가운데 핀테크 그리고 고밸류가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건자재가 드디어 좀 매물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적인 전략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그 자동차주 과연 담아야 될 것 이거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회색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계속되는 이제 그 눈치 보기 무조건 이제 자동차주 사야 된다 그렇다고 몰빵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베팅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일단 한번 발은 담궈 보자라는 부분. 발은 담궈 놓고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을 제한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차 업종 주식이 상당 부분 비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비워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채울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고려 내지는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과거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관점이라면 과거 자동차를 10% 정도
정도를 갖고 갔다. 내 전체적인 포트에서 10% 정도를 갖고 갔다라면 지금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트 내의 비중은 7% 뭐 6%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고민은 무엇이냐? 이 비중을 더 사서 10% 과거의 10%를 올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놓고 주가가 회복되기를 바래서 과거의 10%로 갈 것이냐? 말 그대로 지금 스트레스 그 액센트의 이제 그 차이에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그런 그 비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주가 차원에서의 갭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쪽에 조금 좀 시선을 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요, 그 성장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주 절대 한 업종, 한 종목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옥석 가리기 차별화와 그리고 어떤 그 확산이 진행될 거예요. 그 확산의 과정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이고 그 확산 결국에는 그 고성장주에 대한 순환매 관점에서 고성장주의 순환매 그리고 옥석 가리기 관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아우러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하시고 절대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지 어떤 그 계속돼서 매수 관점의 대응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성장주의 차별화, 성장주의 순환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부분이 되겠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에 1160원대 근접함으로써 자동차주가 급반등했는데 충분히 자동차주들은 한 이 정도 시점에서 소폭이지만 상승 쪽으로 베팅은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전략도 조심스럽지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래를 실으면서 61선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어제 그나마 플러스를 낸 거는 막판에 기관의 순매수로 돌아서 줬기 때문인데 어제 사실 뭐 삼성전자도 조금 눌렸었죠. 어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어서 드디어 대형주가 조금 움직여줬던 날 때문에 순환매를 이제 돌리던 성장주들도 조금은 주춤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SM도 조금은 소외되는 시장 상승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었고 NHN 엔터도 웹젠하고 같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어제 하락폭이 한 4%가량 됐었는데 조금 이제 7만 원 너무 기다리지 말고 정리를 해야 좋을지 두 종목 AS도 요청드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 빨간분 들어왔던 종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이제 계속적으로 조선업종들의 하락이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기술적 반등 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앞에서도 이제 막 계속 언급이 됐지만은 자동차주들의 신저가에서 들어올리는 흐름들 결국 이제 최근에 신뢰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신저가 종목들 끌어올렸다는 거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의 요인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뭐 현대차 제가 지난번에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올라오냐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결국 이제 그 사이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조금은 가능하다는 너무 상승식 따라잡지 마시고 눌림식 일단 매수 관점 보시는 게 좋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고요. 자, 일단 현재 구간 지수 2080포인트 이상은 어떤 그런 오버슈팅 구간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증권주들도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단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죠. 증권주들도 어제 이제 대우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16,000원대 이상권역에서는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린 상황에서 어제도 이 대우증권 지난번에 16,3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지수도 이제 61선 부근에서의 거래량적인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수 5일선 지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조금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 이제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다우지수의 하락적인 부분들. 물론 오늘 뭐 우리 증시는 반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61선이 현재 우하향이 되면서
하방 압력으로 우리 지수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조금씩은 점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 이제 조금은 애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조정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흐름적인 측면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자, 일단 뭐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 욕구적인 측면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이번 주 초반에는 일단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JW 중위제약 조정식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 JW 중위제약은 이번에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이 나와줄 때 큰 반등의 모습들은 나온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 후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정권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10%씩 5%씩 일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서서히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집의 그런 관점으로 평균 단가 계속적으로 낮추는 그런 계속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주들 어찌됐건 이번 주가 상당히 좀 고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한 달을 마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한 달을 시작하는 월봉 차트의 시작적인 부분들 중요한 시점에서의 그 전에 움직임들이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들 유심하게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NH엔터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죠. 웹젠의 지분 매각, 현금 확보를 한 1,000억 원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초가에서 삼성창구 매도 물량이 시작부터 압박시킴으로 인해서 주가를 이인적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온 모습인데 상당히 좀 재미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 예전에도 제가 이제 게임비를 매매를 할 때 4만 원대 매수한 이력이 있었는데 그때 게임비 기관들의 엄청난 매도세 그리고 증권사들의 주가 4만 원인 종목을 2만 원대로 리포트를 내면서 개인들의 물량 그들이 전부 받아간 상황에서 20만 원까지 부분까지 500% 초대박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결국 기관들이 이 종목이 좀 매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주식 초보 전문가들 현대차가 현대차가 최근에 막 빠질 때 8만 원 간다, 또 10만 원 간다, 이런 호들갑 떨더니 또 말을 바꾸면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주식 업계의 딴따라들 개인들에게 그만 피해주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꾸준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NH엔터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6만 원대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매수 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6만 8천 원대까지 1차적인 그런 상승 포지션 나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저점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변동성에 조금 유념하시는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SM 어제 SM도 어제 상승 후에 정강 후약의 패턴으로 밀리는 종가상이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종목도 이번 주 초반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SM 조금은 시장 변화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리딩해드린 이후에 수익권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상승 시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저점 재매수 전략,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조금은 포트 조정에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시장이 조금 조정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시장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단기성 매매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원하시는 종목군들 저렴하게 매수해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JW 중위제약은 여전히 매집
관점에서 좀 싸게 모아가자라고 강조해 주셨고 NH엔터도 약간 SM처럼 변동성 감안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M은 수익이 나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수익 실현 그리고 재매수 타이밍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잡아줄 기회가 있을 거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종합해 전해드렸고요. 뉴욕 증시는 실적 부진 때문에 특별히 다우지수가 한 1% 정도 크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